예, 아홉 번째 음향 저장 매체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또 느끼는 게 이 영상이 그 뭐랄까 저희 동아리 친구들만 보면은 좀 편해요. 어떤 거냐면은 물론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 사실 부족한 부분들은 실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아니면 직접 보여주고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인문학은 아니잖아요. 인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실습에 관련된 거잖아요. 뭐 그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뭐 위상 관련된 것도 말로 위상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인문학적으로 하면은 뭐 여기 뭐 180도가 있어서 이렇게 상세가 됩니다. 뭐 이렇게 뭐 그래프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할 뭐 직접 보여주면 되거든요. 사인파 뭐냐 뭐 주파수 하나 해놓고 이제 위상 반전해서 그냥 음이 상쇄되는 걸 보여주면 사실 이해하기도 쉽고 다 좋은데 이제 저희 동아리 아닌 분들도 보다 보니까 살짝 말을 하면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한번 한 적 이 책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뭐 2020년 들어서 다시 이제 하면서도 말을 저도 말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 말로 해서 부족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제 스타일이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정리해서 하기는 뭐해서 그냥 그때그때 말로 하다 보니까 약간 중언부언 하는 게 저 스스로도 살짝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맥락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책을 읽으시고 뼈대를 만드신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쌓아 나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제 말들은 음향 처음 하시는 우리 뭐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 어떤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세밀한 공부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뭐 이런 데 가셔야겠죠. 음, 아니 뭐 잡소리는 나중에 하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저장 매체 관련된 부분이고요. 음, 요즘은 이제 그 보통 저장을 USB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SD 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90년대 뭐 이럴 때는 막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걸로 녹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카세트 테이프는 진짜 오래된 자동차에서나 볼 수가 있죠. 자동차에 이제 카세트 데크도 진짜 제 주변에도 카세트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이 진짜 거의 뭐 제 지인 중 분들 중에 몇 분 안 남을 정도로 이제는 많이 사라진 장비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보통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자료를 남기는 용이나 사실 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전문용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실황 녹음해서 뭐 집집마다 카세트들이 다 있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사해서 그냥 공연했던 거 이렇게 뭐 듣는 정도용이지 이게 전문가용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냥 아날로그 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 지금 보시면은 그 똑같은 테이프 모양인데 카세트 테이프는 아날로그용 녹음 장비에 속합니다. 어, 그와 반대로 이제 그 카이스트도 이제 저희 안 쓰고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이제 안 쓰죠. 옛날에 막 그 저희 그것도 있어 동그란 막 릴로 해가지고 릴 녹음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저장 매체들은 이제 사실 사라진 상태고 그나마 이제 예전에 이거 예전 모델이긴 한데 이제 여기 그 180페이지에 보면 DAT 요게 이제 DAT 테이프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이스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120분짜리고 소니 이게 거의 마지막에는 개당 한 10,00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격이 단종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쓰는 데가 거의 없죠.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DAT 이거는 이제 디지털 녹음 장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카이스트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질로도 괜찮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전까지 썼던 것 같아요. 10년, 한 8년, 마지노선 8년 정도 전까지는 이 장비로 녹음을 해가지고 쓰셨고 전문 이제 레코딩하는 쪽에서도 사용을 했던 장비이긴 합니다. 어, 카이스트 테이프처럼 보이지만은 방식이 약간 다른 디지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아날로그랑 다르게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주의하실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샘플레이트 겁니다. 샘플레이트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음을 어떤 방식으로 쪼개느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파장을 그대로 그냥 재현해서 녹음을 한다면은 디지털 녹음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이제 음원 소스를 디지털 신호화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뭐 요즘 뭐 96 이상 뭐 올라가는 것들은 그렇친데 이전에 441과 448이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레이트 방식인데 제 이전 영상에도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진법이랑 십진법은 확실히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근데 이 441과 48은 이 느낌 같은 거예요. 10진법과 12진법. 그러니까 얼핏 뭐 처음에는 뭐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가 숫자가 틀리잖아요. 엄연히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하고 사과 10개 주세요. 뭐 과일 가게 갔을 때 우리가 그냥 사과 10개 주세요. 근데 뭐 덤으로 한 개 주고 뭐 이런 뭐 개념 뭐 이런 게 아날로그 시장이라면은 그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딱 정형화돼 가지고 그 숫자를 계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느낌 하면 되겠다. 제가 연필을 그 10박스를 주문했다고 제가 10박스를 주문했는데 보통 연필 같은 경우는 다스라고 해가지고 12개가 한 다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주문 발주를 하는데 그 연필이 100개가 필요해요. 100개가 필요해가지고 100개를 주문해가지고 100개를 주문하기 위해서 박스가 보니까 10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서 10박스 주문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한 다스 12개가 한 박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문을 하고 보니까 120개가 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100개를 주문했는데 이쪽에서는 120개를 주문했다. 난 똑같이 10박스 10박스인데 이쪽에서는 100박스로 인식을 하고 한쪽에서는 120박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음원 같은 경우로 샘플레이트가 한쪽 기계 이게 왜 그러냐면 한쪽 기계 녹음하는 기계 디지털 녹음하는 장비에서는 441 샘플레이트로 전송을 시키는데 이 녹음을 받는 쪽에서 48로 받아버리고 거나 반대로 이쪽에서는 48로 보내버리는데 이 한쪽에서는 441로 받아버리게 되면 서로 샘플레이트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연필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었던 거고 어쨌건 두 개의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녹음을 하더라도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녹음이 되는 반면 뭐 튀거나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는 반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튀면서 그러니까 신호가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튀면서 계속 소리가 틱틱틱틱틱 거리는 거죠. 뭐 잡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 띠딕띠딕띠딕 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장비나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린데 샘플레이트가 틀리면은 어찌됐건 샘플레이트가 틀리면은 계속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음 자체가 녹음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뭐 그 거의 쓸 수 없는 음원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뭐 이거 뭐 살릴 수도 없고 계속 깨지는 소리가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 맞는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에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지금도 이거 여기다 항의할 게 아니라 지금도 갤럭시 충전폰으로 아이폰 충전을 못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만든 사람들이 두 쪽이라서 방식이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는 말하고 하니까 웃긴데 녹음을 할 때는 그러니까 녹음을 이제 전송시키는 디지털 장비에 그 전송 이제 샘플레이트랑 녹음을 받는 장비의 샘플레이트랑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샘플레이트는 음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갤수록 좋겠죠. 잘게 쪼갤수록 소리 음질이 좀 더 선명해지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됐고, 뭐 비트 같은 경우도 그 헤드룸 같은 거예요. 그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좀 큰 소리나 이제 그 음압이 그러니까 소리가 높은 소리, 그러니까 큰 소리까지 녹음하기 편한 거죠. 단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애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북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를 막 전지 같은 데다 큰 전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쳐봐요. 그리는 건 똑같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전지가 넓으니까 그리기가 편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혹시라도 좀 크게 그리게 되더라도 뭐 부족함이 없이 스케치북은 뭐 어린애가 쓸 때는 큰 문제 없지만 가끔가다 약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수가 높아지면은 도화지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도화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공간이 차지하게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 데이터가 그만큼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메가 정도로 그 녹음할 수 있는 것들을 비트수 높게 해버리면은 똑같은 음질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디스크의 용량 차지한 용량이 커지는 거죠. 물론 요즘 기계가 발달이 돼서 용량이 커져도 뭐 하드디스크가 크면 상관이 없다라 하지만 어찌됐건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돈이 많아서 뭐 맨날 전지에 놓고 그래도 되겠지만 그만큼 그걸 또 보관하기도 힘든 거죠. 스케치북 같은 경우는 그 책꽂이에 놓는다 치더라도 전지 같은 거를 계속 보관하려면 그만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샘플레이트랑 비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음을 잘게 쪼개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 샘플레이트가 높고 비트수가 높을수록 더 고음질의 음원을 녹음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용량과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생긴다는 거죠. 나중에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깎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연 스타일에 맞게 이게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 좀 디테일하게 작업할 거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높게 잡아도 좋은데 단순하게 실황 녹음만 할 거다. 간단하게 자료 데이터 그냥 보관용으로만 할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걸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뭐 이것도 많이 좀 완화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사실은 뭐 전문 장비 요즘 대부분 다 96 그 샘플레이트 96 이상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전문 장비일수록 그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뭐 나아지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아셔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동아리 애들한테 그 옛날에 항상 저희 동아리 애들한테는 똑같은 걸 물어봐도 항상 틀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전송 방식이 있어요. 그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케이블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아날로그 전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마이크 XLR 케이블 이용을 하거나 일반 그 뭐 케이블을 이용해 소리를 전달하는데 그 녹음을 할 때 디지털 그러니까 아날로그 녹음은 이제 요즘 거의 안 한다 치고요. 이제 디지털 녹음을 하게 되면서 그 요즘 들어서 이제 디지털 녹음하는 장비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DAT나 뭐 여기 뒤에 나오는 뭐 CDP도 요즘은 그냥 CDP 그냥 그대로 녹음하는 것보다는 MP3로 녹음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그 SD 카드나 USB를 쓰죠. 뭐 MD 같은 경우도 사실 MD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안 쓰죠. 뭐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제 휴대용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쓰는데 요즘 USB를 쓰는데 요즘 디지털 녹음 장비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저희 동아리는 만약에 시간 되면은 저희 장비를 가지고 실습을 할게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대비해 가지고 입력 방식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로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날로그 선 이렇게 이제 LR 두 가닥이 있는 걸로 녹음을 하는 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녹음을 할지를 이제 선택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 그 보통 LR이라고 표현하죠. 투 채널로 녹음을 해요. 레프트 라이트를 하는데 디지털 전송 방식은 색깔이 좀 틀려요.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노란색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장비 보시면 그 장비 뒷면 한번 보세요. 혹시 가지고 계신 장비가 있으면 그 아날로그 아웃풋 해가지고 빨간색이랑 하얀색이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으로 한 다음에 디지털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단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녹음이나 아니면은 이제 재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전송 방식은 아날로그랑 틀리게 그 단자 하나로 LR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LR을 그냥 디지털 신호로 해가지고 전송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방식이 있는데 크게 이제 비전문가용 디지털 전송 방식이 있고 전문가용 디지털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요 문제를 쇼누리 애들한테 진짜 1, 2년에 최근에 1, 2년에 걸쳐서 몇 번을 물어봐도 애들이 그 뭐랄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본인들이 잘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그 방식이 이제 SPDIF랑 뭐 AES EBU가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사실은 이제 SPDIF나 AES EBU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향을 그래도 좀 공부 한 편에 전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사실 테스트용으로 이 문제를 많이 내요. 분명 이 영상을 제가 올린 다음에 한 2달 지나가지고 저희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SPDIF랑 AES EBU 이거 설명 못하면 제 영상을 안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쨌건 뭐냐 SPDI 방식이 이제 그 비전문가용 한마디로 비전문가용이라고 해봤자 일반 그냥 그 가정용 오디오에서 쓰는 방식을 SPDIF 비전문가용 방식이라고 하고 AES EBU를 전문가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SPDIF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자는 제가 창고에서 뭐 하나 챙긴다는 거를 하나 두고 왔네. SPDIF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코엑셜, 하나는 옵티컬이라고 하는데 그 코엑셜은 2단자처럼 똑같아요. 2단자래요.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양쪽 그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이어져 있으면은 요거 가지고 그 SPDIF 단자끼리 연결하면은 디지털 전송됩니다. 요걸로도 이 폼플러그로 되어 있고요. 선이 하나만 되어 있어도 그 스테레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식을 SPDIF의 코엑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단자가 지금 여기 없나? 나중에 제 영상 중에 하나인데 그 옵티컬 단자라고 있어요. 그 조금 더 좋은 가정용에서도 조금 더 좋은 장비는 옵티컬 전송 인아웃 그 단자가 있는데 거기에 광이 있어가지고 빛이 약간 들어와요. 빛으로 해가지고 그 장비를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그 8채널까지 가능해요. 그 마이크 인풋 8채널까지 전송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이게 광으로 되다 보니까 이 케이블 관리를 좀 못하거나 아니면 먼지가 끼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그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신기술이라고 많이 썼는데 단자가 그 자주 망가지고 케이블 때문에 전송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요즘은 거의 사용을 물론 뭐 둘 다 사실 사용을 별로 안 하긴 하는데 어쨌건 방식이 이제 옵티컬 방식이라고 광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코엑셜 단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단자 그 폰 플러그를 이용한 그 코엑셜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단자 하나로 2채널 이상의 신호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AES EBU 같은 경우는 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그 XLR 커넥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AES EBU 같은 경우는 전문가용 장비라고 합니다. 그 전문 장비 그 전문 음향 콘솔 같은 경우는 보통 AES EBU 단자는 좀 대부분 있는 편이에요. 지금도 AES EBU는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도 최근에 공사를 한 게 기존에 이제 그 앰프까지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디지털 관련 세미나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똑같은 믹서에서 똑같은 음원을 가지고 아날로그로 그 스피커로 전송을 했을 때랑 AES EBU로 전송을 했을 때 재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 AES EBU가 음색은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20% 수치로 따지자면 10% 이상 더 재생력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한 수치로 10%라고 얘기했지만 어쨌건 아날로그보다는 좀 더 선명한 음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정하는 게 좀 틀려요. 설정하는 게 이제 셋업 창 들어가서 아웃소스로 이제 AES EBU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물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앰프도 있어야 되고요. 디지털 전송 방식이 지금도 음질이 괜찮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도 그 작업을 해서 케이블 새로 깔았는데 이게 전용 케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전송 방식에 쓰는 케이블은 110옴짜리 전용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전용 케이블로 그 매설하는 작업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으로 그 저희 장비도 이제 AES EBU로 이제 전송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게 전송 방식으로 해서 녹음 결국에 이제 그렇게 재생도 하지만 이 책을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AES 전송 방식으로 이제 재생을 안 하고 보통 녹음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AES EBU로 전문가 방식으로 녹음을 하고 안맞 비전문가용 방식으로 뭐 SPDIF 방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3페이지의 멀티트랙 레코더는 지금도 아마 검색하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이만한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하드디스크가 있거든요. 하드디스크로 해가지고 연결하면은 이제 믹서에서 채널별로 이제 소스를 받아서 기계가 있어. 기계에 이렇게 딱 그 다이렉트 아웃으로 이제 연결 쫙 해놓으면은 보통 24채널까지 그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멀티로 녹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돈이 있는 곳은 이 장비를 썼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냥 아무런 거 없이 믹서로만 해서 그 신호만 연결해 놓으면은 녹음할 때 레코드만 딱 누르면 녹음이 그대로 되고 그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냥 PC에다가 옮긴 다음에 그 나중에 뭐 편집 작업을 하면 됐으니까 썼는데 근데 가격이 좀 비쌌고 이거를 이제 쓰다가 이게 좀 뭐랄까 활성화가 되기 전에 사실은 디지털 뭐 뒤에 있는 DAW나 USB나 이제 SD 카드로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이 쏙쏙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있는 사람들만 쓰다가 이제 사라진 뭐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멀티 그 트랙을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투 트랙만 녹음을 하다 보면 실황 녹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메인 녹음만 되는데 채널별로 악기별로 딱 그 따로 받을 수가 있으면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시 뭐 재가공하고 이제 다듬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전문 녹음실에서만 주로 썼었고요. 예. 그런 장비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DAW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디지털 콘솔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콘솔이 연동이 되기 시작한 건데 DAW가 한마디로 뭐냐면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보통 믹서나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플레이하고 그 반대로 레코딩하고 그 장비를 이제 DAW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큐베이스 뭐 그 누엔도 프로툴 이런 그 유명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큐베이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 크게 뭐 세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대세죠. 예. 물론 요거 이외에 요즘 최근에는 그 SD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나 아니면 USB를 통해 가지고 레코딩 바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건 그 프로그램을 편집하려면은 이 DAW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AW는 흔히 레코딩 할 때 쫙 있어가지고 채널별로 뭐 드럼, 킥, 베이스 이렇게 쭉 신디해가지고 채널별로 한 다음에 채널별로 볼륨 조절해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연동하려면은 이제 뭐 컴퓨터나 이제 그
노트북에서 그 디지털 콘솔을 오디오 인터페이스, 흔히 오인패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인식을 해가지고 채널별로 한마디로 먼저 드라이브를 깔아가지고 디지털 콘솔을 컴퓨터가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사운드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DAW랑 다 연동을 해야 돼요. 채널별로 다 체크하고 아웃풋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게 말로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직접 디바이스 잡고 채널별로 다 세팅하고 이런 게 뭐 프로그램마다도 약간 다르고 뭐 드라이브 까는 것도 이제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안 되면 뭐 다른 프로그램 깔고 여러 가지 하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작업하기가 힘드세요. 이거는. 그래서 그 여기 뭐 보시다시피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DAW를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그나마 쓰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생각해 보니까 음향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DAW 기본적으로 거기서도 이제 컴프 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EQ 걸 수 있고 리버브 걸 수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작동하고 그걸 나중에 믹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른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만을 위한 좀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많은 음향 학원들이 녹음 위주의 그 수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그냥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근데 DAW 정도면은 사실은 음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단계 이후에는 사실은 쓰는 프로그램이긴 해요. 나중에는 필요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초보자는 잘 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아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다 하더라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최근 트렌드는 저장을 떠나서 전송 방식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송 방식이라고 아니면 신호 전송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